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오늘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이 검찰 정상화 법안으로 불리우는 이 법안과 관련한 정치권과 검찰의 움직임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로운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 어제 오후에 김호수 검찰총장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한 만큼 검찰총장직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 앞으로 열심히 민주당과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하겠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어제 대통령님 뵙고 면담하고 정식으로 출근하는 날이어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 먼저 하고 여러분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틀리면 안 되니까 보면서 할게요. 어제 대통령님께서 7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검찰의 의견을 경청해 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하여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검찰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 이런 일각의 평가가 있는데 총장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로서는 검찰 조직 구성원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저의 면담 요청을 받아주셨고 그리고 작은 시간도 아니고 바쁘신 분께서 70분 동안이나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충분히 그리고 상세하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호수 검찰총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신환 전 국회의원, 김광삼 변호사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광삼 변호사님.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죠? 예. 아무래도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 검찰 정상화 법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와서 어떻습니까?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 김호수 총장이 기대하는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 김호수 총장의 이야기에서 혹시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기대하는 이야기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예. 근데 일단 면담 전과 면담 후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김호수 총장. 네네. 네. 그전에 사표까지 하고 직위를 던지겠다, 연연하지 않겠다 했는데 사실 청와대 면담 이후에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70분간 같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 대부분 김호수 총장이 혼자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검수완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약간 부정적 아니면 시간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풍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혁 입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손을 들어주고 검찰의 잘못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검찰이 이렇게 단체적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전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이런 취지 때문에 대통령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말씀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사표를 내겠다는 의지를 일단 접고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 아니면 법사위, 국회의장 또 국민 여론 이런 곳에 집중을 해서 일단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을 좀 저지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약간 선회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잠시 뒤에 우리 정치인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김광삼 변호사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설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 기자들에게 예로 든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말이죠. 일단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맨 아래예요. 좋다. 수사권 없애라. 대신에 수사 지휘권, 지난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폐지가 됐는데 이 수사 지휘권 부활하면 어떻겠느냐. 나머지 맨 위의 것은 수사권을 유지하되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또 수사검사 등이 국회에 출석해서 비공개로 질의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맨 아래 방안 있지 않습니까? 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저 수사 지휘권이 만약에 부활한다면 검사가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요, 수사 지휘권만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검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한다랄지, 경우에 따라서 유법한 체포나 구금에 대해서는 석방을 명령한다랄지, 여러 가지 이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현행법상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사 지휘권의 의미 자체를 어느 범위까지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보안 수사 요구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권을 갖지 않고 수사 지휘권만을 하겠다는 것은 뭐 영장을 청구할 때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공소 유지랄지 기소를 위해서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다 요구를 해서 보안 수사하든지 추가 수사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발언 자체는 사실은 본인의 개인적 의견 같아요. 대안으로서. 근데 사실 검찰총장이 저처럼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검사 내부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 거죠. 뭐 22일인가 검찰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겠다 이런 기사도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 공청회도 열지도 않았고 의견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검찰의 수뇌부를 할 수 있는 총장이 그냥 저런 얘기를 해버리면 저렇게 가도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여당의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렇게 대안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건 좋은데 수사권을 아예 갖지 않고 지휘권으로만 갖는 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총장으로서 검찰 수뇌부로서 그렇게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검찰이 이번에 반발한 게 수사권을 없애겠다고 하니까 반발했는데 그 수사권을 없애고 정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 지휘권을 부활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발하고 있는 검찰 내부의 움직임을 과연 검찰총장이 잘 수렴해서 저희 이야기를 한 것이냐. 거기엔 좀 의문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분께는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여쭐 수밖에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했던 이야기 화면 보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내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 권한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를 대표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힘들겠지만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민주당, 국회 설득하라.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개혁과 자정 노력해야 한다. 개혁은 검찰, 경찰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총장에게 하는 이야기가 카메라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해서 영상 그대로 보여주면 좋은데 일단 저 이야기는 청와대가 브리핑하는 데서 나온 건데 저 마지막 발언 저걸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왔던 최재성 정무수석님. 검찰개혁이든 입법이든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입법도 그래야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너무 서두르지 마라. 이번 4월 임시국회 처리 꼭 고집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론적인 발언입니까? 민주당의 지금 소위 수사기소권 안전분리에 해당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1차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공수처 법안, 요게 이제 통과되고 권력기관 개혁 대국민 보고회를 했거든요. 예. 이제 국정원, 경찰 포함해서 그래서 그때 수사 기소권의 완전 분리가 최종 목적이나 조정된 수사권 등이 안착되는 데에 방점을 찍고 국가수사총량이나 부패수사 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렇게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상황이 생겼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네. 다수당인 민주당이 완전 분리를 하겠다고 나선 거고. 근데 그게 국회의 입법권을 그것을 대통령이 또 무시를 하거나 안 된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그 생각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일단락이 됐으나 새롭게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도 존중을 하고 국회 입장도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도 질서 있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노력을 해라.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좀 길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도 명확하게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고 최재성 전 수석께서도 저 이야기가 이렇다라기보다는 아주 중립적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제 해석이 맞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검찰개혁, 검찰과 경찰, 수사권,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히 분리해서 수사권 없애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나도 기본적으로 찬성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4월 임시국회에서 급박하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민주당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관여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대통령의 또 권한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개인적 의견, 사적 의견을 낼 수는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 국회 입법권으로 예. 보는 거죠. 국회 입법권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행정수보 아닌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를 공개적으로 또 미리 그렇게 예단하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도 아니지만 엄연한 그거는 경계가 있는 거죠. 아니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얼마나 공개적으로 많이 강조했습니까? 아니 그거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다 입법 사안이잖아요. 아닙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다 입법 사안이었잖아요. 입법 사안인데 입법이라는 게 입법의 주체가 국회도 있고 정부 입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으로 일단락을 한 거다.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검찰의 처지도 있고 또 국민의 관점도 있고 국회 입법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 입법권을 지금 일단락이 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넘어서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온당치 않다는 생각.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 발언. 자, 이렇게 입법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민주당도 어제 대통령 발언 보면서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예. 제가 보기에는 옳다 그르다 지금 민주당이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일반론적인 얘기라고 봐요. 일반론적인 이야기다. 예. 그다음에 지금 예. 이렇잖아요. 검찰도 상당히 감정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막 행동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 법을 단독 강행을이라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내용적인 논의는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만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든가 또 조항상에 또 이 좀 충돌 지점 문제점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도 잘 살펴야 된다는 일반적인 얘기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오신환 전 의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정권 말기에 국민들께 굉장히 중차대한 이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이 검경 수사권 분리 이 문제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법조인과 또 민정수석으로 그 현안들을 다뤄왔던 본인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의 입장이 다수당으로서 지금 입법의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나름 중시하고 있는 삼권 분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김호수 총장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저 현안들에 대해서 국회에 본인들의 입장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언로가 굉장히 차단돼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의 면담 요구 또한 일시적으로 차단돼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배쇄진을 치고 사표를 내므로 인해서 이제 극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방치해 두게 되면 더 큰 책임으로 대통령께 돌아올 수도 있고 예. 또 검찰 내부에서 하나의 검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검사장들뿐만이 아니라 평검사들까지 대규모로 집단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그냥 방치하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저런 브리핑을 한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양쪽의 입장들을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립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다소 무책임하고 정권 말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그냥 거리두기를 통해 가지고 방치하게 되면 저는 이것은 역사에 큰 오점이 남길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좀 더 정부 여당 민주당과 또 검찰 그리고 국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하고 또 법조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검경 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부분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배제시킨다는 것과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검수완박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것은 너무 나갔다라고 하는 법조인의 양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어제부터 좀 달라진 게 있죠. 지금 화면 하단에 보면 여러분께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댓글을 다시지 않습니까? 그 댓글 가운데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만한 그런 댓글들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 패널분들의 답변이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패널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화면 하단에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고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사에게 이런 의견들을 지금 달아서 보내주고 계신다. 옆에 아이디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말이죠. 김원수 검찰총장 사실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야 하는데 제가 사표를 내는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가 안 열렸거든요. 오늘 김원수 검찰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법사위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화면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에 대해서 또 답변하는 시간은 별도로 가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전에 양해된 바와 같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할 기회를 주시면. 너무 길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김용민 의원님 말씀 다 잘 듣고 있고요. 제가 성찰하고 반성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또 전체 회의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로 소상하게 2019년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또 드리고 싶은 말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회를 주시면 법사위원님들께 그 검찰총장으로서 또 2019년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지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행정부를 대표해서 그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사람이 접니다. 따라서 저 역시 당시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많은 분들과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오후 4시에. 네, 김호수 검찰총장은 저 답변을 끝으로 일단 자리를 떠날 것 같은데 말이죠.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법사위 2시부터 열렸는데 말이죠. 참석해서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는 검찰총장, 검찰도 성찰과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 국회 법사위원 여러분께 드리고요. 제가 2019년 검찰개혁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전체 회의에서 저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신다면 법사위원 여러분께 소상하게 검사들, 검찰의 입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고요. 전체 회의에 처음 참석해서 김호수 총장이 했던 이야기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현재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검사는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형태의 수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사경 송치 사건이나 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도 보안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영장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첫째, 현행제도 안착의 중요성, 둘째, 이연 소지, 셋째, 송치 사건 보안수사 폐지의 문제점, 넷째,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 문제점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저러한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4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상당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말이죠. 자, 김호수 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검찰 내부는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전국 평검사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검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박창근 SBS 기자가 나가 있는데 말이죠. 박창근 기자,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부터 다시 검찰총장으로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 국회 법사위도 보니까 조금 전에 출석을 했어요. 박창근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저녁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계기로 사퇴를 철회한 김호수 총장은 아침부터 바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내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총장이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게 문 대통령의 당부였죠. 김 총장은 이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검수완박 관련 검찰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긴급 고검장 회의에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앞서 전해드린 대안들,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박창근 기자, 어제는 전국 고검장 회의가 있었는데 일선 평검사들도 집단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전국 평검사 회의도 열린다면서요? 네, 오늘 저녁 7시엔 이곳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이 모여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하는 회의를 엽니다. 각 검찰청별로 열리는 평검사 회의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년에 한 번씩 있어 왔지만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평검사 대표회의는 19년 만에 처음입니다. 가장 큰 중앙지검에선 10명의 평검사가, 다른 검찰청에선 2명에서 5명 사이의 평검사들이 참석합니다. 회의 전후로 회의의 취지와 논의 결과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저녁 7시엔 같은 장소에서 전국 부장검사 회의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전국의 검찰청과 지청에서 참석을 희망하는 50여 명의 부장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역시 회의 이후 논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회의 후에 전국 평검사회의 논의 결과 이런 것들이 또 발표가 될 것 같군요. 사법부에서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소위에 참석한 김영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근본적으로 형사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 권한을 거의 경찰로 주고 있다. 이런 입법은 못 본 것 같다며 다소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사법부 의견에 대해 입법 사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 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게 타당하냐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런 의견을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한편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역시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예상 가능한 형사사법 시스템 공백까지 함께 검토하는 입법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며 명확한 입장을 보류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내진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박창근입니다. 박창근 기자가 여러분께 마지막에 전해드린 내용, 법원행정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이게 어제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어제 회의 현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법부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 법안을 진행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상범 의원님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보고 그리고 또 지금 해당 조문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좀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그 말씀은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니면 차장님의 개인 생각이십니까? 그 공식 의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법사위에서 저희한테 이제 의견 조회가 와서 그걸 금요일 거의 퇴근 시간 차장님. 다 돼가지고 차장님, 제 대답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제 발언을 오히려 끊으시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시죠.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차장님 보시길 때는 무모하고 우스워 보이는 건 아니시죠? 예. 김용민 의원과 법원행정처 차장 사이에 신경전이 펼쳐지는 듯한 모습이네요. 법원행정처 차장도 제 대답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차장님이 제 답변 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시죠? 국회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차장님 눈에 보기에는 우스워 보이는 것 아니시죠? 아니시죠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는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 법안 추진 좀 신중해야 한다. 이게 결국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찬반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둘러 4월 임시국회에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포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간에 대한 또 찬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법원 행정처 차장이 나와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검사 완박법과 관련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이 있는 기관이 법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원은 어떤 정치적인 면 없지 않습니까? 진영의 논리에 휘둘릴 필요도 없어요. 결국 법원은 항상 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지금 차장이 나와서 법사위에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에서 사실 발표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13개 조항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졸속이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그러면 그거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봐야겠지만 만약 그게 타당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속도감 있게 졸속 있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이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이거든요. 근데 개정안 조문을 보면 상호 충돌한 것도 꽤 많아요. 그리고 헌법과 형소법과 검찰청법이 굉장히 유기적 연관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더군다나 자구수정이랄지 그러면 어떤 행위에 있어서 절차의 주체가 누구냐 여기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을 수사에 있어서 다 빼고 삭제를 하고 그 자리에 사법경찰관이라는 이름을 넣다 보니까 이 법이 사실 보면 엉망으로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법원 행정처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법체계의 절차에서 이 중요한 법을 시간을 가지고 공감을 일으키면서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면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 되면 이거에 대해 다 거부할 것이 아니냐. 그걸 가장 우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후에 취임을 하고 나서 이거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국민을 설득을 해야죠. 전문가들 설득해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공감을 얻으면 아무리 대통령이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무리하기는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법체계의 근간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냥 어느 한 목적을 두고 졸속으로 처리해도 되는가 굉장히 우려가 있는 거죠. 저 졸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답변을 해야 하고 또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저는 이미 좀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습니다만 왜 지금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최재성 전 수석께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저는 수사 기소권 분리는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왜 지금 해야 되느냐. 그럼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안 할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윤석열 당선자는 취임하면 행사할 것이다. 이것 자체도 이 가정하에 지금 시기에 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또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은 파이널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국회에서 제2에서 한 번 더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조금 시기적인 명분, 논리가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또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런 정도의 그 법 개정을 하려면 사실 여러 조항들 또 면밀하게 봐야 되고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시기를 5월 3일 국회의 통과로 전제하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 왜 지금이냐?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 파이널이냐? 국회가 제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때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결국은 과정의 면밀함 이런 것을 좀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가 3분의 2의 의결로 확정을 할 수가 있는데 3분의 2라고 하면 200석이 돼야 하고 현재 범여권 의석 다 합쳐도 179석밖에 되지 않는다.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아마 민주당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게 너무 시기를 지금 해야 된다는 것에 따른 조금 자기적인 설정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최재성 전 수석이 지난 시간에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까? 그것도 모르는 일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여전히 일주일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가정에 불과하다고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이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좀 고민스럽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거부권 행사를 안 하신 분이에요. 국회를 그만큼 존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곤욕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거고요. 거부권 행사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어제 김호수 총장 만났을 때 대통령님 발언도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발언이 깔려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어렵지만 상황은 굉장히 이제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이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호수 총장이 만났고 그 이후에 김호수 총장은 다시 검찰총장직에 복귀해서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참석을 했는데 말이죠. 오늘 조간신문도 다 보셨어요? 혹시 오신환 의원님? 네네. 제목 같은 거. 저희가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오늘 아침 조간신문 어떤 제목으로 보도했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조선일보 검수완박 언급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무책임한 양비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제목을 달았네요.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 검찰수장 만나 검수완박법 동조했다. 중앙일보는 또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 조선일보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법에 동조했다고 나가고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 김호수 총장의 국회 설득 주문했다.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공정성 의심 엄연한 현실 아니냐.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 지적했고 경향신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개혁도 입법도 검경 떠나 국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겨레 신문 문 대통령 검찰행 개혁 민주당엔 속도 조절 주문. 제가 저런 생각을 갖고 아까 최재성 전 수석에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세계일보 문 대통령 검찰개혁 필요 국민을 위한 입법돼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참 신문들 제목 보면은 여러분 재미있죠? 문 대통령 국민은 검수사 공정성 의심.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일보 문 대통령 검찰개혁도 입법도 국민 위한 것 돼야. 참 신문들의 제목 뽑기도 과연 어느 발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청와대가 브리핑한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을 제목으로 뽑느냐. 그 신문사의 기본적인
가치관, 관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저 가운데 우리 오신환 의원께서는 어떤 신문의 제목이 가장 와 닿았습니까?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권에 대한 침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입법 사항들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측면으로 보면 다소 좀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거기에 방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민주당의 이 검수완박법을 주도하는 일부 의원님들이 조금은 평정심을 찾을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그 피해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패스트트랙에서 정치개혁한다고 해서 사실은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위성정당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법을 만들어서 또다시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그 당시에 공수처법 만들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조차 공수처가 지금 뭘 하고 있냐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검경수사권 조정 그 당시에도 1차적인 검찰 개혁이라고 외치면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런 상황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그 피해가 온전히 국민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적인 양심으로 법조인의 양심으로 저는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국민적 공론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이것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입법이 이루어져야지 저도 뭐 19, 20대 때 법사위에 있었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우회 상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런 식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은 과거에 지금 보수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을 때도 저런 식으로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런 어떤 관례들이 깨지고 나서 저렇게 졸속으로 법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는 그 책임이 분명히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정말로 이것은 좀 시간을 갖고 서로 논의하면서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네. 하지만 수사 자체를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신환 전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여당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야당이란 말이에요. 네. 국민의힘이 이 법안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 목소리는 높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지하기 위해서. 네, 네. 숫자적으로도 상대가 안 되고 그래서 필리버스터 중간에 확 종료시킬 수 없도록 정의당 설득하는 것. 네. 그리고 이 법안 상정하지 못하도록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가서 호소하는 것. 이 두 가지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정의당이 같이 협력하게 되면 필리버스터도 3분의 2가 찬성을 통해서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을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네.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쪼개기 의사 일정들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는 방식으로 지금 다행스럽게도 정의당조차도 이것은 너무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견제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부분들 또 박병석 의장께서는 뭐 과거에 언론중재법의 경우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상정을 일시적으로 보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힘으로서는 국민적 여론과 또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정의당과 박병석 의장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래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오후 3시에 아마 박병석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함께 만나서 이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연은 못하게 됐다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저희가 차례로 여러분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법안을 왜 처리하려고 하는지, 왜 처리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께 직접 원내대표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시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로써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이 마침내 첫 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꼼꼼한 법안 심사와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제정당,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과 함께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이 마침내 첫걸음을 뗐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호소합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헌정 질서를 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례로 들어봤는데 말이죠. 특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요. 민주당에서 어떤 정치인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특히 조응천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는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법 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점이 있다. 국민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조응천 의원의 저런 이야기 마지막 문장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원론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조응천 의원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조응천 의원의 편지 내용 저희가 보여드린 것 중에 마지막 문장 국민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좀 겹쳐 보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혜영 전 최고위원.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냈던 정치인 4명 가운데 한 명이죠. 아마 조금 바뀜이라고 했나요? 조응천, 예, 조금 박해, 예,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김혜영 전 최고위원. 국가의 형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에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이 되니까 당론을 존중하겠다. 그런데 뭐 권지웅 청년 비대위원이라든가 다른 정치인들도 비슷한 의견을 여전히 제기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최재성 전 수석이 하신 이야기와 좀 비슷한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조응천 의원이나 김혜영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가. 또 물으시는 겁니까?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다른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데 저렇게 법안을 발의할 때는 170명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전원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하나? 조응천 의원도 어쨌든 서명을 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원래 이제 당론 채택을 하게 되면 내 생각과 달라도 당론으로 그 직접 결정이 서명이 되면, 아니고요. 예. 원래 의원들 그 도장을 다 이렇게 원내에 맡겨놓죠. 그래서 당론 채택이 되면 그건 자동으로 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 이름은 빼주십시오, 내 도장은 찍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정치는 없는 거죠? 사실 이제 정당, 자기가 속한 정당과 개인의 의견이 굉장히 이제 고민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가 이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조응천 의원이
원래 최재성 전 수석의 지역구를 이어받은 정치인 아닙니까? 뭐 지역구가 뭐 개인 점포도 아니고 아니요. 이어받은 그 건 아니고. 지역구의 같은 지역구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겠네요? 이제 문재인 대표 때 이제 영입했던 그런 인사고 제가 그때 영입을 담당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점에서는 인연이 각별하다고 봐야죠. 예. 뭐 이번에 서로 이야기를 좀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뭐 전혀 잘 연락 안 하는 분이에요. 안 하는 분이. 이제 정계 은퇴했다고 하니까 전화 한 통화 오고. 예. 정계 은퇴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최재성 전 수석이 오히려 더욱 편안하게 상대적으로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정치권의 움직임 봤고 검찰의 움직임도 봤어요. 지금 이번에 뭐 변협도 보니까는 아마 이번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것 같고 전 대한변협 회장 10명도 동시에 성명을 냈네요. 김광산 변호사님, 일단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화면 잠깐만 좀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 혹자는 또 이렇게 김광산 변호사님께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한다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경찰이나 제3의 수사기관, 한국형 FBI 같은 혹은 중대범죄수사청 따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을 지휘하고 다른 수사기관들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험이만 수사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지금에 나오고 있는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에는 뭐 근본적으로 시간을 갖고 논의한다면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한다면 동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수사나 기소의 분리 자체는 물론 이제 우리 법 체계와 또 다른 나라 법 체계를 비교를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사 기소 분류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이 당연히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하면서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권의 한 95% 이상을 다 박탈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수사할 수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통계지의 숫자만 봐도 경찰 사건의 한 0.6%밖에 수사를 않는데 이것마저 왜 지금 이걸 박탈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점하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정말 수사 기소를 분리하려고 하면 대안이 있어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럼 대안으로서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경찰이 수사한 거에 대해서 경찰은 지금 어떤 수사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그걸 견제할 것인지 견제하는 기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검찰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경찰이 나중에 갔는데 수사를 다 맡겨놨어요. 그러면 예전에 검찰처럼 불공정 수사를 했을 때 그때 경찰은 수사권 빼앗을 겁니까? 빼앗을 수 없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은 사실 이번에 좀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 대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그 발의에 대한 법을 보니까 굉장히 서로 충돌된 면이 많이 있고 어구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너무 졸속을 하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무조건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천천히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까 그 조영신 의원이 말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국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뭐가 나아지느냐 그런 근본적인 물음점으로 가야지 특히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소한 바가 사실 어떤 면에서 매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신환 의원님 하신 말씀 있어요? 짧게. 저는 이게 정말로 국민들께 심대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 12조가 부여하고 있는 체포 구속영장 청구 권한은 사실은 이 수사와 절대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주체와 기소의 주체가 분리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수사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서류상으로만 그것을 평가하고 검증한 다음에 청구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영장 청구,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 압수수색영장 그리고 기소 이런 것들은 너무나 큰 기본권인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그 피해가 너무나 심대하게 국민에게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너무 무지하고 너무나 이것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그거는 저는 이견이 있는데요.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해서는 지금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민주당과 다른 견해를 네, 갖고 아까 있습니다만 말씀하셨죠? 수사기소권은 분리돼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분리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영장의 청구 또 이 기소 공소의 유지 이런 것은 수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그럼 직접 수사해야만 공소가 유지되고 기소가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를 지휘하고 시작하고 종결하고 기소까지 다 독점했던 검찰이 이게 조정이 되면서 완전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경찰하고 수사 주체인 경찰하고 협력적 관계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과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것이 결국 법과 제도가 안내를 해서 일종의 문화가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지금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이제 다른 견해를 갖고 네. 있는 것이지 이거는 당연히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기소하고 공소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라고. 알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하시죠. 이제 뭐 정리를 하려고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법안을 낸 적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수사를 완전히 박탈해서 못하게 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를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같이 협력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수사의 주체가 검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서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은 네가 해야 될 몫이고 경찰이 해야 될 몫이고 그리고 기소만을 우리 검사가 해야 될 몫이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은 오히려 수사 역량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두 관계를 차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수완박 법안은 거의 지금 매일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다만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측해 본다면 국회 법사위는 야당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 소위 법사위 통과를 할 것 같고요. 본회의에 이 법안이 과연 상정될 것이냐. 그리고 그 문제는 이제 박병석 의장의 결정에 달린 문제고요. 그 전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언인데 여기에 정의당이 연대할 것이냐.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때 민주당이 어떠한 대책으로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법안을 상정해서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것이냐. 이 과정에서 박병석 의장이 협조할 것이냐.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이 국회에서 지켜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에 이어서 다음 주제 여러분 충분히 예상하시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오늘 배현진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요. 인사청문회까지 일단 봅시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40년 지기 친분 때문에 좀 더 고민을 신중하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라는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국민 앞에 법적으로 보장된 자리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0년 직이라는 그 표현이 여러 곳에서 인용돼서 보도되는 것을 저희도 많이 봤는데 이 두 분은 각자 그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검사와 의사로 각자의 아주 바쁜 그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40년 직이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입니다. 당선인 대변인이 40년 직이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이다. 저 이야기가 처음 세상에 공개가 된 거는 정호영 후보자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본인 입으로 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그동안은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저 발언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는데 오늘 질문이 나왔다라고 해서 저렇게 답변하는 걸 보면 저거는 배현진 의원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배현진 대변인에게 그 40년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40년 전부터 알아왔다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다만 지금 언론에서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저런 논란 속에서도 지명 철회나 아니면 본인이 자진 사퇴 안 하는 것이 40년 지기의 친분으로 인한 사적 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꾸 언론이 거론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방어로서 저는 40년 지기가 아니다라는 측면의 이 대변인의 이야기를 좀 강조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정호영 후보자가 단순히 본인이 그냥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금 여러 의혹 속에서도 본인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명백한 증거나 아니면은 어떤 입증 자료들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저런 의혹들이 너무나 계속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당선인에게도 큰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또 민심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돼 가고 있는 것을 인수위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배현진 대변인이 저런 40년 지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청문회까지 저것을 계속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무적 판단들을 통해서 정호영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힘에 그런 목소리 가진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뭐 일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큰 우려와 심각성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저는 저게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의혹이 커지고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저거는 또 수사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혹 해소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봐서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저것들이 계속 증폭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루빨리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호영 후보자가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40년 한결같은 친구다. 윤석열 당선인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러면서 40년 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자들이 많이 써왔는데 오늘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40년 직이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떨까요? 이게 최재성 전 수석은 어쨌든 청와대에도 근무를 하셨고 저거는 당선인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대변인의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저 브리핑 내용을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40년 친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냥 평가가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과 정호영 후보 간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제끼고 그것도 당선인을 제끼고 저렇게 브리핑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저런 브리핑을 꼭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별로 안 좋네요. 일단 이런 의도가 저 답변에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정호영 후보자와 오랜 친구 사이여서 마침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도 했던 보건의료 전문가고 그래서 지명한 것 아니냐. 또 하나는 그리고 이런 오래된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그 친구 내가 잘 아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야. 그래서 혹시 검증을 소홀하게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과 비판이 강하게 제기가 되니까 절대 그런 것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친구 아닙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대변인의 브리핑은 기자들도 받아들인 기자들도 아마 시청자분들도 어떨까 싶어요. 아니 친구는 친구죠. 근데 직이냐 40년 동안 정말 가깝게 지냈던 친구냐 그거를 굳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는 파악이 되나 저렇게까지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친구와 직이가 좀 의미가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사적 관계 통해 가지고 능력도 안 되고 실력이 없는 사람을 지명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어떤 40년 직위의 방점을 두지 말고 여러 가지 자질이나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놓고 평가해 달라.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그렇죠. 그런데 직위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해버리는 능력. 한 사람은 친구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친한 친구 아니라고 그러고 이게 뭐 그것도 대통령 될 사람인데. 저렇게 브리핑하면은 기자들이 아 그러면 직위가 40년 직위가 아니면 40년 친구입니까? 40년 지인입니까?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일단 알겠습니다. 저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정호영 후보자가 했던 이야기 가운데 저희가 하나 정리해드리면 아마 컴퓨터 그래픽 화면으로 준비를 했을 텐데 정호영 후보자가 간곡하게 호소했던 내용이 하나 있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위법한 행위나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한 사실이 없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도 열심히 노력했던 점도 헤아려 주기를 바랍니다. 본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아 자식들의 미안할 따름입니다. 어제 저희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2019년인가요? 조국 전 법무장관이 기자들 앞에 서서 9시간 동안 질문 대답할 때 또 인사청문회 때도 비슷한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어떻게 정호영 후보자와 조국 전 장관이 비슷한가 이렇게 기자들에게 강하게 따져 묻는 모습도 보였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정호영 후보자가 어떤 쟁점인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딸과 아들이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 원장일 때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다. 그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특히 아들이 논문을 써서 저자로 등재가 됐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논문을 써서 그 과정에 참여했던 것이냐.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기여했는데 그 사람은 그 논문에 저자로 등재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아들의 경우에는 군 입대 현역 판정받았다가 나중에 사급 보충력 판정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진단서를 경북대 병원에서 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이 조국 전 장관과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전에 오신환 전 의원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 것을 압수수색했습니까? 수사를 해야 팩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사도 하지 않고 팩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친구니까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는 당연합니다. 물론 사퇴하더라도 수사는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 내로남불이 될지 공정과 정의가 될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이해충돌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만으로 공정을 바랐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는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 주십시오. 참 저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김광석 변호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직접 검사들 취재를 해서 지금 민주당 특히 조국 전 장관은 왜 내 문제가 우리 가족 문제가 제기됐을 때 당시 윤석열 검찰이 했던 것처럼 정광석화처럼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느냐. 지금 검찰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법조인으로서 과연 이 사안 지금 1차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6대 범죄로 제한이 돼 있는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계속돼 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검찰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 혐의는 이제 몇 가지 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드러난 건 뭐 아직 명확한 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직권남용이랄지 아니면 입시방해와 관련된 업무방해랄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구태 죄명을 얘기하라고 하면. 근데 그건 지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검사이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는 6대 범죄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혹시 준비한 게 없으니까 6대 범죄가 어떠한 범죄인지 제가 기억하기에는
공직자 범죄가 있고 대형 참사가 있고 부패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 경제 선거, 범죄 있고 선거 범죄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할 권한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왜 압수수색하지 않고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것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법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 아까 이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팩트가 있어야지 수사를 하느냐 수사를 해서 팩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팩트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혐의라고 얘기하거든요.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를 해서 혐의를 만들어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약간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단서를 찾기 아직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그 과정에서 명백히 뭐가 허위라든가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조금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업무방해라고 봐요. 그러니까 편입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편법을 썼다고 하면 업무방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구술이나 면접 시험에 들어가는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면 뭐 직권남용이랄지 물론 병원장이나 부원장으로 있는 것이 공무원인 걸 전제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수사 깊게 들어가면 뭐 혐의 인정 여부를 뭐 결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 조국 전 장관의 수사는 그 당시 이제 촉발된 것이 그 동양대 표창장이지 않습니까? 표창장이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입시비를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관련된 스펙들, 봉사활동이랄지 인턴십 이런 증명서가 이제 발견이 돼서 이게 수사가 확대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이걸 단순 비교하는 것은 그게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 기억에 당시에도 특히 당시 검찰도 분명히 얘기했던 게 있어요. 언론의 보도를 보고 이건 우리가 검찰이 기획한 수사가 아니고 의도했던 수사가 아니고 언론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언론이 보도를 하고 특히 그 논문과 관련한 저자 등재 이 보도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제가 지금 나고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검찰이 이건 범죄 혐의가 있다. 단 하나 지금과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당시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할 때 이른바 딥스로트라고 하나요? 그 깊은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을 기자들이 찾았죠. 그래서 이러한 당시에 이 사람이 훨씬 더 기여가 있는데 고등학생이었던 그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어떻게 이렇게 저자로 등재가 됐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이번엔 아직까지 그런 깊은 부분까지는 안 나오고 있지만 다만 의혹은 충분히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리면 그러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지금 나온 언론에 보도된 내용 갖고 민주당에서 저렇게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수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지금 수사의 단서를 지금 포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어떤 이해 충돌 문제랄지 아니면 편입학 과정에서 분명히 저런 어떤 압력을 가했을 거라는 의구심은 들죠. 그러면 최소한 그 내부자 일종의 제보가 있다랄지 아니면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허위랄지 이런 제보가 좀 있어줘야지 수사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는데 아마 병원장이랄지 부원장으로서 있으면서 압력을 가했을 거야. 이런 추측만 가지고는 사실 수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의 단서가 언론 보도가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언론 보도가 어떤 뇌물을 주었다랄지 아니면 뭐 어떤 대형 참사에 있어서 누가 원인을 제공했다랄지 이런 상당히 어느 정도 구체성은 좀 나와 있어야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지 단순히 비리가 있을 거 아니야 좀 두리뭉실한 어떤 추상적인 그런 거 가지고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죠. 알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은 현재로서는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견해를 말씀해 주셨고요. 예. 뭐 자꾸 조국 전 장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SNS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국 전 장관 기준으로 따지면 수사하고도 남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엄밀히 얘기를 하면 사모펀드 사기.
그리고 이걸 권력형 범죄로 봤던 거고 이게 제일 큰 거고요. 네. 조국은 장관 안 된다. 당시 검찰은 그런데 입시 비리 혐의가 더 크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아니 처음에 예. 조국은 장관 안 된다라는 이 출발이 사모펀드였거든요. 예. 내가 사모펀드 좀 아는데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되고 이게 더 컸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입시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하고 나오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가서 저도 기억합니다. 사모펀드로 시작해서 결국은 표창장만 남을 것이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좀 경우가 다르고요. 혐의가 있거나 또 심지어는 첩보에 의해서도 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 당해봤고요. 그래서 저 정도 사안이고 이미 보도가 됐잖아요. 또 언론에. 저 정도 사안이면은 저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진 사퇴하더라도 수사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자진 사퇴하더라도 저 정도 사안이면은 저는 충분히 혐의를 두고 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진환 의원님 생각은요? 국민들 입장에서 불과 얼마 전에 조국 사태를 겪었고 그것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거의 흡사한 의혹들을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루빨리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불법과 부당에 대한 영역과 인사청문회에서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도덕성과 또 국민적인 감정, 정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은 이제 검사 신분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정무직 공직자로서 이러한 어떤 정서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많은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수사로 확대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의가 수사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진행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인수위가 좀 빠른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말이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국민의힘이 대선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가 공정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치, 정책 이런 것들이 과연 공정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국민에게 더 많은 선택을 받았는데 부정의 팩트가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인사청문회까지 그래서 가야 인사청문회가 검증하는 자리 아니냐라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과연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인사청문회 앞두고 검찰은 이미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을 했죠. 압수수색까지 하고. 그래서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하는 같은 비판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 쪽을 향해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서 있는 위치만 바꿔가면서 여당과 야당이 상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법적인 잣대로만 보지 말고 정무적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또 오신환 전 의원께서도 해 주셨습니다. 과연 인사청문회 때까지 정호영 후보자가 가서 답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그 전에 거취를 결정할지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두 분 정치인께 한 가지 질문 좀 더 드리고 싶네요. 혹시 이런 게 말이죠. 한 후보자가 큰 의혹의 대상이 되고 언론 보도가 그 후보자에게 막 집중이 돼요. 그러면 다른 후보자도 이런저런 의혹이 있는데 다른 후보자들의 의혹에 대한 보도, 언론의 보도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죠. 그래서 가능한 이 후보자는 그러면 내가 그만둬야지라고 하고 싶어도 당선인이나 지명한 또 당선인의 생각을 해서라도 또 그 주변에서 일단 조금 더 있어 봐라. 여론은 어떻게 변할 줄 아느냐. 이런 것들도 혹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판단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가 있죠. 한 명한테 집중 포화를 맡기고 나머지가 그냥 은근슬쩍 묻어가려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오판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처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안은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에 너무나 민감한 입시와 또 뭐 군대 병역 문제 이런 것들이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국 사태를 우리는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정호영 후보자가 너무나 큰 사안이라고 보고요. 저는 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아니 당선인 주변에 인사 추천을 받는 사람이 꼭 정호영 후보자만이 복지부 장관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인사검증에 다소 실수가 있었다면 하루빨리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히고 내가 이러이러한 인수위에서 좀 잘못이 있었다. 검증에 좀 뭐 잘못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철회를 직접 저는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좋은 후보자를 내면 되는 것이지 저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힘겨루기 하듯이 저렇게 비춰지면 결국엔 국민적 정서에 0.7% 이긴 대통령께서 굳이 저렇게 강대강으로 싸움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예. 제 감으로는요. 예. 원래 이제 청문회를 거치면서도 1, 2, 3차 장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초반기에 그냥 가장 주목받고 많이 이렇게 지적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게 또 일단락이 되면 그다음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검증 자체를 안 했거나 아니면은 약식 검증했거나 이게 소위 말해서 윤석열 당선인 탑다운 방식으로 인사를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풀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하면서 올라온 거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거나 가까운 사람이거나 가족 같은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 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조금 본물 터지듯이 나올 거예요. 저 정도 검증을 안 하고 이 후보자를 지명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올 텐데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조국 장관하고 너무도 똑같은 게 예. 교수 시절에 한 거 아니에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뭐 조민양 뭐 입학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장관의 내정이 되니까 조국 장관이 이제 털리고 또 지금 정호영 후보자도 이제 도마 위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빨리 자진 사퇴를 하거나 정리가 되면 수사는 모면할 가능성이 좀 있겠으나 이게 더 끌게 되면은 수사까지 가는 것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재성 전 수석이 말씀하신 거 배현진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선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검증하고 노력했다. 다만 인수위 차원에서 검증 시스템이 완전하다고 자평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또 근데 이야기했네요. 뭐 하루 전에 검증 통보서 발표 하루 전에 낸 사람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은 두 분이거든요. 또 있습니다. 늘 인사 검증에 대한 한계는 지적받아 왔던 겁니다. 인수위가 그렇고. 자, 아니 근데 하루 전에 검증 동의서를 후보 예정자가 낸다는 거는 그거는 없었죠. 아니, 있을 수 그렇기 없는 때문에 일이죠. 사실상 인사검증에 대한 뭐 다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저는 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슨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갈 문제냐라고 보면 하루빨리 정부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는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검증, 인사 발표에 대해서는 더 높아지지 않았겠느냐.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바뀔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럴 때 국민에게 솔직하게 답변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윤석열 당선인의 의무가 아닐까 싶고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방송되는 도중에 저와 또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저희가 준비한 정치인들의 이야기 들으시고 이런 것도 대단히 재미가 있겠습니다만 화면 하단에 나가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똑같은 분들이 쓰시는 이런 댓글들을 보시는 것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께 댓글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더 많은 댓글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왔는데 말이죠.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할 것인지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긴 않은데 말이죠. 국민의힘 얘기 김진태 전 의원, 강원지사 후보 경선에서 배제됐다가
결국 극적으로 살아나서 황상무 전 KBS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텔레비전 토론을 책임졌던 두 사람이 경선을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약간 코미디다 이런 지금 비판적인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경선에서 배제될 때부터 사실은 조금 그 기준 자체가 논란이 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김진태 전 의원이 이제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여론이 계속 집중화되다 보니까 출구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아마 공관이랑 일정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공관이가 조금 더 신중하게 처음에 이 컷오프하는 것을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누가 봐도 어쨌든 지금 김진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나 또 정치 활동을 해오면서 가졌던 경쟁력이 뭐 다소 지금 황상무 후보자보다는 높다라고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었고 여론조사상에서도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컷오프한다면 엄격하게 그 분명한 역량평가나 자질평가나 이런 것들 통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하고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죠. 왜냐하면 7년 전에 한 뭐 발언이나 또 3년 전에 본인이 주최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난 21대 공천 과정도 이미 거쳤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왜 굳이 지금이냐라고 하는 의문점을 남겼기 때문에 좀 이른바 아쉬움이 윤심 논란이 공관위의 결정을 바꾸는 하나의 그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윤석열 결정이었다. 당선인이 직접 그 마음을 표현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그 주변의 인물들과 함께 또 그런 영향력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짧게. 근데 민주당은 강훈지사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뭐 지금 이제 원주시장이 그 원창목 좀 근데 신청 안 준비를 했잖아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청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상황을 보려고 이광재 의원은 안 합니까? 이광재 의원은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